여러분은 지금까지 탄수화물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조금 빗나갔다거나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논리적으로 들리고 단순한 서사에 딱 들어맞으며 다이어트 문화와 건강 잡지,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 마침내 기정사실처럼 느껴지게 된 어떤 이야기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살찌게 한다. 빵은 적이다. 쌀밥은 위험하다. 접시 위에 놓인 감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진대사의 시한폭탄이다. 이것들을 피하고 제한하고 두려워해야만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몸을 얻을 수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음식과의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거절하는 대신 죄책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밥을 굶고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면서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식당에서 식전빵이 담긴 바구니를 마치 자신을 해칠 무언가인 것처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만이라는 전염병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뱃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사질환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이 맞는데 인간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 따르지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이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화학과 생리학 그리고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바탕으로 그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대신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종종 엉터리 과학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은 그저 탄수화물을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거대한 문화를 세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빵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삼아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흰 쌀밥을 바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생산적인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남미의 원주민 문명은 감자와 옥수수를 핵심 영양원으로 재배했으며 그들은 군살 없이 탄탄하고 놀라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히 건강하게 90세나 100세를 넘겨 사는 세계의 드문 지역들, 즉 블루존을 살펴보면 일본의 오키나와나 태평양의 섬지역 같은 곳의 식단은 탄수화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섭취 칼로리의 대부분을 자색 고구마에서 얻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장수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집단에서 비만은 유행병이 아니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탄수화물이 지방 축적의 생물학적 원인이라면 누군가는 이 수천 년에 걸친 모순된 증거들을 설명해내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탄수화물이 적이라는 모든 주장의 근간에 금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질문은 탄수화물이 지방 축적을 일으키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떠한 조건에서 탄수화물이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조건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탄수화물을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아주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인류보다도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깁니다. 우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조상들이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식이섬유는 벗겨져 나가고 고운 가루로 분쇄되며 삼킨 지 몇 분 만에 혈류로 흡수되는 형태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엔진에 고옥탄가 연료를 부으면 그 연료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연소됩니다. 하지만 공회전 중인 엔진에 똑같은 연료를 부으면 엔진은 넘쳐오르고 시스템은 고장 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앉아서 생활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면서 빠르게 흡수되는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일어나는 신진대사의 현실입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탄수화물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음식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이 몸에 들어가기 전에 그 화학적 성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로 들어온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지 그 방향을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생화학과 인체 생리학에서 이미 확립된 메커니즘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놀라운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며 어떠한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화라는 현상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든 밥 한 공기든 파스타 한 그릇이든 전분을 요리할 때 분자 수준에서는 아주 특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 속 전분 입자들이 끓는 물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고 마침내 터지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긴 분자 사슬들, 특히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분자들이 느슨해지며 열린 구조로 넓게 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호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음식이 이제 부드럽고 푹신해져서 소화 효소가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뜨겁고 포슬포슬한 감자가 소화기관에 닿는 순간 소화 효소들이 즉각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위로 종이를 자르듯 열려있는 사슬들을 끊어내고 불과 몇 분 만에 포도당이 홍수처럼 혈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당은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이를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 파도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은 지방세포를 꽉 잠그고 간의 전환 경로를 열어 그 당분을 새로운 지방으로 강제 변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감자가 뱃살이 되는 과정입니다. 감자 자체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과학이 진정으로 놀라워지는 부분입니다. 조리된 똑같은 감자나 밥을 섭씨 4도 정도의 냉장고에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넣어두면 음식의 분자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전분 구조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아밀로스 사슬들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사슬들은 서로 평행하게 늘어서서 단단한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빽빽하고 굳게 닫힌 결정 구조로 변합니다. 이 새로운 구조를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데 저항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말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부드럽게 호화된 전분을 쉽게 잘라내던 소화 효소들이 이제는 이 결정화된 수소 결합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효소들은 전분의 표면에서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 전분은 위와 소장을 지나면서도 완전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혈액으로 포도당을 전혀 흡수시키지 않고 인슐린 급증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대장에 도달하면 장내 유익균이 이를 발효시켜 단쇄지방산으로 변환시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뷰티르산이라는 분자입니다. 뷰티르산은 장 점막을 치료하고 전신 염증을 줄여주며 뇌에 배가 부르고 만족스럽다는 신호를 보내는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GLP-1에 대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장 화제가 된 체중 감량 약물들이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원료만 제공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먹기 전에 차갑게 식히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 즉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순수한 당분이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화학작용의 가장 멋진 점은 음식을 다시 데워도 저항성 전분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시 따뜻하게 데운다고 해서 결정 구조가 풀려버리지는 않습니다. 수소 결합은 그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따라서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이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밥이나 감자, 파스타를 한 번에 넉넉히 요리하십시오.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히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과정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신진대사에 부담을 주는 대신 신진대사를 돕는 쪽으로 음식의 화학적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할 두 번째 방법은 물리학에서 화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는 10중 8구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놓여있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분이 많은 식사를 할 때 우리 몸은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위해 알파 아밀라아제라는 특수한 효소를 투입합니다. 침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알파 아밀라아제는 분자 가위처럼 작동하여 혈류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긴 전분 사슬을 끊임없이 더 작은 당분 단위로 잘라냅니다. 이 가위가 빨리 움직일수록 혈당도 더 빨리 오릅니다. 가위가 느리게 움직일수록 흡수도 완만해지고 인슐린 반응도 차분해집니다. 모든 종류의 식초에 들어있는 활성 화합물인 아세트산은 이 가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알파 아밀라아제는 산성도에 민감하여 중성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사 전에 소량의 식초를 섭취하면 위장의 산성도를 산성 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약간의 산성 환경에서 효소는 효율성을 잃게 됩니다. 작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전분은 위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분해되고
포도당은 갑작스러운 홍수가 아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천천히 흘러나오게 됩니다. 임상시험 결과 식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 한 큰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증과 뒤따르는 인슐린 반응을 모두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효소를 제어하는 효과 외에도 아세트산은 체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번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높은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 포도당이 골격근으로 이동하도록 활성화합니다. 본질적으로 근육세포의 견문을 열어주어 포도당이 간으로 이동해 지방으로 변환되는 대신 근육으로 들어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기 5분에서 10분 전에 사과 식초, 화이트 식초 또는 질 좋은 발사믹 등 어떤 식초든 한 큰술을 큰 물잔에 섞어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빵을 먹을 때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는 것은 그저 유럽풍의 겉멋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화학작용입니다. 첫 입을 위장에 넣기도 전에 식사에 대한 여러분 몸의 생화학적 환경을 미리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식사 자체의 물리적 구조와 음식이 몸에 들어가는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곤 합니다. 빈속에 맨 파스타 한 그릇이나 토스트 한 조각을 먹거나 상자에서 꺼낸 크래커를 바로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완전히 텅 빈 위장에 들어가고 위장과 소장 사이의 근육문인 유문판을 거쳐 흡수구역으로 속도를 늦출 새도 없이 밀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식이섬유가 끈적한 그물망을 형성하여 상부장관의 벽을 코팅해줍니다. 포도당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그물을 깔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이나 15분 뒤에 전분이 따라 들어오면 장벽에 도달하기 위해 그 섬유질 매트릭스를 물리적으로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흡수 과정이 기계적으로 느려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혈류로 쏟아져 들어갔을 포도당 분자들이 이제는 느리고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들어가게 됩니다. 탄수화물보다 먼저 섭취한 단백질과 지방은 이 보호막 위에 호르몬적인 방어막을 한 겹 더 추가합니다. 이들은 콜레시스토키닌과 GLP-1 같은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하고 이 호르몬들은 위장간 배출 속도를 늦추라고 유문판에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위장이 물리적으로 음식물을 더 오래 붙잡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장벽에 도달할 때쯤이면 소화 시스템은 이미 느리고 신중한 모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의 규칙은 이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단백질과 지방을 드십시오. 그리고 전분은 가장 마지막에 드십시오. 여러분이 밥이나 감자를 먹을 때쯤이면 장은 코팅되어 있고 호르몬은 포만감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위장은 천천히 비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진대사의 비상벨을 울리지 않고도 탄수화물이 주는 즐거움과 에너지를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선 모든 전략을 적용하더라도 무사워 어느 정도의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상적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포도당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새로운 지방 생성이라는 과정을 거쳐 내장 지방으로 변환될 간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깨끗한 연료로 쓰일 근육으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세포에는 글루트포라는 포도당 수송 단백질이 있습니다. 휴식 상태일 때 글루트포는 세포 깊은 곳에 잠들어 있으며 포도당의 문을 열기 위해 인슐린이 자신을 표면으로 불러내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완전히 건너뛰는 두 번째 경로가 존재합니다. 근육의 수축은 세포 내부의 칼슘 방출을 유발하고 이 칼슘은 글루트포가 독립적으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근육이 활발하게 수축할 때 인슐린이 없어도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 직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이 경로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은 생물학적 스펀지가 되어 췌장이 대량의 인슐린을 내뿜기도 전에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글리코겐 저장소로 보냅니다.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눈에 띄게 무뎌집니다. 지방 축적 신호는 아예 보내지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저장되지 않고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임상 연구에서 거듭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식후의 짧은 산책은 그 식사의 신진대사적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네 가지 프로토콜을 모두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인간과 탄수화물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그 분자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섭취했던 환경과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정제되고 가공되고 단독으로 먹었으며 움직이지 않는 몸에 즉각적으로 흡수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라면 탄수화물은 신진대사를 파괴하는 물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정식의 반대편을 보십시오. 차갑게 식혀 저항성 전분으로 만들고 식초를 먼저 먹어 효소를 늦추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입혀 흡수를 지연시키며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여 그 에너지를 근육으로 향하게 한다면 똑같은 탄수화물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료가 됩니다. 장을 위한 약이 됩니다. 지속적인 에너지와 진정한 포만감의 원천이 됩니다. 스스로를 억압하며 불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라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고작밥 한 공기에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환경에 반응하여 적응하는 놀랍도록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속도와 무질서함으로 우리 몸을 압도하는 짓을 멈추고 애초에 우리 몸이 잘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던 체계적이고 지혜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유행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생물학적 사용 설명서이며 그 설명서는 바로 여러분이 읽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